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학란에서 동학군이 요구한 사항과 실시한 것들을 살펴보았죠. 전형적인 밀란이라고 했죠. 개화파처럼 신분제도 폐지 그런 건 없었다. 토지개혁 그런 것도 없었다. 단지 이제 소설 동학사가 있는데 오지영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있다. 근데 그것은 날조된 것이다. 전형적인 밀란이다. 그래요. 쭉 살펴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14개의 요구사항을 봤죠. 주로 보면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요. 탄관오리를 좀 파면해라. 이런 거예요. 대부분 다 세금을 감해달라 이거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편 동학란이 일어난 3월에 동학란도 한 3월 정도에 일어나죠. 일어난 3월에 3월달에 또 다른 일이 나는 거예요. 마침 일본에 머무르던 김옥균이 이용장의 양자였던 이경방의 초청으로 이용장을 접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3월 28일 조선정부 자객인 홍종후에게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하여튼 피살당한 일이 생겼어요. 음모가 섞여 있죠.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홍종호는 이제 조선 정부 자객으로 그래요. 그냥 알려져 있죠. 왜? 암살한 뒤에 출세를 하니까. 그래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경방의 초청, 이용장의 양자라죠. 이용장이 연루됐을 수도 있고, 현시대 왔으면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겠죠. 한국의 개혁을 지지하던 조선의 지지하고 조선의 개화파를 지지하던 일본의 3차 인류혁명 세력 인사들은 이에 큰 충격을 받으며 조선 정부와 청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쟁 여론이 일본 전역을 휩쓴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개화파를 지지하고 있죠. 김옥균을 지지하고 있는데 김옥균이 피살당했어요. 시끄럽겠죠. 전쟁 여론까지 일겠죠. 일본의 전쟁 열풍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 3월 말에서 4월 초 일본 언론 김옥균의 암살과 능지처참을 청과 조선의 야만성으로 규정하며 야만적 행위이다. 문명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고 94년 4월 김씨 우인에도 있는 거죠. 도쿄에서 추모 장례식 개최 및 청조선 응징 시위 전쟁해야 된다. 그 말이죠. 4월에서 5월 일본 지식인 정치인 일부 응징해야 한다. 전쟁해야 한다 말이죠. 전쟁 열풍이 휩쓰는 거죠. 일본 정부 및 군부도 있죠. 그래요. 전쟁해야 된다.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김옥균 피살 사건이. 또 하필 그 동학 난과 겹쳐버린 거죠. 그래요. 1894년 6월 2일 외무상 무네미스의 보고를 받은 뒤 일본 정부는 청이 텐진 조약 제3조를 어긴 일을 빌미로 군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나요? 청이 텐진 조약 제3조를 어겨버린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청은 5월 1일 파병을 결정하고 400명 정도의 선발대를 5월 5일 아산만에 선발대가 도착했다. 아산만에 그렇죠. 선발대 도착했죠.
본대는 언제 도착하냐? 5월 6일날 도착하죠. 그래요. 5월 6일 이제 본대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텐진조약 3조를 보면 파병하기 전에 일본이건 청이건 상대방한테 통보해 주기로 돼 있죠. 통보 언제 하나요? 6월 5일날 통보한다는 거예요. 어긴 거죠. 파병할 때 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쟁 열풍이 불고 있는데 김옥균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파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즉시 대본령을 설치하고 히로시마 주둔 제5사단 산하의 혼성 제9여단을 편성한다. 이 여단은 보병 2개 연대를 중심으로 기병 1개 부대, 포병 1개 대대, 공병 1개 대대 하여튼 군대가 있다는 거. 6월 13일 서울에 입경한다. 규모 8,000명 규모가 서울에 입경해버린다는 거예요. 조선정부 난리 나겠죠. 건목은 조선정부는 개혁을 하겠다며 교정청을 설치하였지만 민비 1파로 구성된 교정청을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6월 21일 일본군은 경북권을 점령한다. 점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고종을 압박하여 교정청을 해산한 일본 정부는 6월 25일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공국기무처를 설치한다. 민비 1파로 분류되는 인사는 공국기무처에서 제외되었고 서방공과 6.1중도 공국기무처에 참여한다.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죠. 이때 공국기무처의 우두머리는 총재인 김홍집인데 1894년 7월 27일에서 12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이때의 내각을 통상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김옥균 피살한 게 큰 실수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전쟁 열풍을 부귀한 거죠. 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북권을 기습 점령하며 조선 왕실을 완전히 장악한다. 왕실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예요. 7월 23일에 이는 청일전쟁의 실질적인 개전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뒤 청군과의 충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내전까지 이제 철저하게 일본 정부가 통제한다 이 말이죠. 7월 25일 일본 해군은 선전포고 없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해군을 기습 공격한다. 그래요. 청군이 병력을 수송하던 영국 선박 가오슝호를 격심시키며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7월 29일 일본 육군은 성안 전투에서 아산에 주둔 중이던 청군을 격파한다. 일본군은 34명이 사망했는데 청군은 300명 이상이 사망하여 조선 내에서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 8월 1일 일본은 청나라의 공식 선전포고를 하며 청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돌입한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일본군이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요.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성화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 청군이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예 1894년 9월 15일 일본군은 평양에서 청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인다. 그래요. 이 전투는 청일전쟁 육산전의 최대 격전으로 일본군은 12,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청군은 13,000명의 병력으로 맞선다. 평양에서 지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육군은. 몰릴 때까지 몰린 거죠. 일본군은 포병을 앞세운 집중공격으로 청군이 방어선을 돌파하고 청군은 대피하여 압록강남으로 퇴각한다. 그래 패배해버린 거죠. 12,000명 대 13,000명이 전투가 붙었다는 거예요. 전쟁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약 9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한 반면 청군은 약 2,00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더 많겠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흩어진다.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병력수는 비슷했는데. 평양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육상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며
청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낸다. 이어 만주로 진격하며 압록강을 건너 요동반도와 진주, 대련, 요순 등 만주 남부지방을 점령한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의 남부지까지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는 항복하겠죠. 청군이, 청나라가. 1894년 9월 17일 황해해전이 벌어진다. 일본 해군은 청나라 북영함대를 황해에서 포착하고 전면 해전을 벌린다. 일본은 최신식 순양함을 앞세워 청군의 전열함을 집중 포격하며 청의 주력함인 지원과 경원이 격침된다. 주력함까지 다 격침된다는 거예요. 청군은 약 850명이 사망하고 4척의 군함을 잃으며 일본군은 90명이 사망하고 1척의 군함이 대파된다. 이 해전은 청일전쟁의 해상 수도권을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청의 해군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해전이건 육상전이건 다 대표하죠. 1895년 3월 26일 일본군은 대만 서쪽의 피펑우제도에서 청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인다. 일본은 대만 상륙을 위한 교두 확보를 목표로 펑우제도를 공격하며 청군은 완강히 저항하지만 병력과 장비에 의해 서로 패배한다. 이 전투에서 청군은 약 1000명이 사망하고 일본군이 28명이 사망한다. 전투만 붙으면 거의 압승인 거죠. 한쪽은 몇천 명 죽고 한쪽은 몇십 명 죽고. 이 전쟁으로 청은 일본에 사실상 항복하고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청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포기하고 타이완과 라오둥 반도를 일본에 할량하고 배상금 2억량을 일본에 지불한다. 끝났죠. 95년 4월 17일 대표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전투도 못 치르는 거죠. 붙기만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패배해버리니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일본군이. 그래요. 1894년 5월 6일 청군의 본대가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었고 일본군이 상륙한 시점은 1894년 6월 12일이었다.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5월 6일날 본대가 들어오죠. 일본군이 상륙한 시점 6월 11일이죠. 한 달간 사이가 있죠. 그때 만약에 청군이 동학군을 공격했으면 동학군은 몰살당했겠죠. 이상한 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이 넘는 이 기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청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했으면 동학농민군은 청군에 의해 몰살당했을 것이다. 그래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일본군이 상륙하기 전에 청군이 행동했으면 동학농민군은 청군에 의해 몰살당했겠죠. 실상 동학농민군이 운이 좋았고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에게는 구세군이었다. 근데 청군이 행동하기 전에 청군이 행동하기 전에 일본군이 다행히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에게는 어떤가요? 구세군이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에 대한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서방 국가에서 조선 정부는 미개하고 문제 많은 정부로 인식되었다. 그러면 왜 청군이 바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진압하러 왔으면 빨리 활동했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요. 일단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국제 여론도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미국 외교문서에 나와있죠. 동학봉기는 부패한 관리들과 외세에 맞서 농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보입니다. 조선정부는 외국의 도움 없이는 이를 제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농민들이
국제 여론이 그렇게 동학 농민군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 보고서죠. 농민 반란을 격렬하지만 중앙 집권적 지도 없이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 반란군이 표출한 불만은 지배층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의 불만을 반영합니다. 민심이다. 뭐 그렇게 그 동학 농민군에 대한 국제 여론은 그렇게 좀 동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동학난을 조선정부의 문제로 보았지 동학농민군의 문제로 보진 않았고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동정여론도 있었다. 조선정부는 안 좋게 봐도 국제여론이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 일본 신문들을 보면 보자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은 선량한 백성들이며 조선의 정치적 혼란의 원인이다. 조선 정부가 문제지 농민이 문제는 건 아니다.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동학농민 정쟁은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의 정치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선 정부가 문제라는 거죠. 참가자들은 혁명적 의도가 아닌 단순한 불만을 가진 선량한 백성들이다. 혁명적 의도 같은 건 없더라. 아까 요구사항도 봤죠.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불쌍한 백성들이더라. 동정여론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그 지역이 점령당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점에는 토픽이었겠죠. 찾아보면 여론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신문. 조선이 문명화되면 동학군은 자연히 해산될 것이며 일본군은 조선개혁을 도와야 한다. 조선정부가 문제다. 조선정부를 개혁해야지 동학군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자연히 해산될 거다. 그렇게 동학농민군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여론도 확인이 다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봤나요? 아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군도 함부로 그래서 망설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망설이는 와중에 직강소가 자꾸 늘어나니까 일단 조선정부가 전주 화약을 동학농민군과 서로 이제 맺은 거죠. 청군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군이 움직여버린 거죠. 어쨌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좀 더 위태로워지면 청군이. 근데 그 움직이기 전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지 않았다면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조선정부군에 의해 섬멸당할 운명이었다.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을 당시 폭도로 규정했고 청군은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파병되어 주둔하고 있었다. 물론 동학난을 지휘한 정봉준이나 김계남은 참살당할 운명이었다. 그렇죠. 참살당할 운명인데 일본군 때문에 참살 안 당하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조선정부군과 청군에 의해 참살당할 운명이었는데 일본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명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군은 동학농민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일본 여론도 보면 그렇지만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해산되게 해야 된다. 자연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일본군이 개입을 하면 그래요. 재판받게 하죠. 전몽준도 재판받게 하죠. 조선 강군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체포되면 다 죽이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김계남 같은 경우는 조선군에 체포돼가지고 적게 사형되잖아요. 전몽준은 다행히 일본군이 입김이 닿는 곳에 있어가지고 재판받고 살려주려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일 전쟁 도중 동학농민군 지휘부는 자신들을 섬멸시키려 온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청군을 불러들인 이런 공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지휘부는 알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이번에는 척양척해를 외치며 농민들을 소집해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9월 18일이죠. 9월 18일. 1894년 9월 18일 청일전쟁 중인데 동학농민군은 고부 정읍에서 일본군을 공격한다. 청일전쟁 도중이죠. 거의 이제 그 마지막 평양에서 전투하는 중이죠. 동학농민군은 누구를 공격하나요? 일본을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이 전투에서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1894년 11월 8일 공주 우음치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이 선제 공격한다.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은 2만 명 정도의 규모였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이 2,000명 정도 규모였고 동학농민군은 2만 명 정도 규모였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공격 과정에서 죽고 도망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추격하며 사살하게 된다. 가만히 있는 일본군을 동학농민군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금시 전투도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2만 명을 총동원해서. 실상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죽이기 싫어했다. 한 일본군 장교의 일기다. 조선에 파병되기 전 나는 동학당에 대한 보고서를 접했다. 조선의 민중들이 번개했다는 소식에 처음에 단순한 소요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기치와 행동은 단순한 폭동과는 달랐다. 동도에 나는 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장교가. 이 문장을 읽고 난 생각했다. 이들은 단지 굶주림과 억압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이제 외세의 간섭과 부패한 관료제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지닌 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들을 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까도 살펴봤죠. 일본에 동정 여론이 있었다고. 군 장교도 뭐랬나요? 이제 얘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오는데 괴롭다, 죽이기 싫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요. 아무 이상 없이 탈 없었을 건데 선제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죽이기 싫은데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일기도 나와있잖아요. 죽이기 싫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청군과 조선정부군은 공개적으로 동학농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고 섬멸하려 했죠. 동학농민군에게 일본군은 적인가요? 아군인가요? 아군이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청군과 조선정부군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일본군이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정부군이 동학군을 정벌하겠죠. 그래요. 일본군이 있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동학군에게. 동학농민군에게 좋죠. 일본군이 있는 이상 건드릴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탐구해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일은 비정상적이며 상식에 크게 어긋난 사건이다. 조선정부군과 청군은 공개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려 했다. 아무리 사대주의에 빠져있고 신분제도를 중시하는 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을 아군으로 인식하고 반대 세력을 적군으로 인식하는 일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시점은 일본군이 청군을 격파한 이후로 일본군의 힘이 파악된 상태이다. 일본군이 이제 청군을 격파하는 것을 알면서, 그 힘을 알면서도 동학농민군 지휘부가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을 동원해서. 다 죽겠죠.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일본군이 이 힘을 알고서도 동학농민군 지휘부는 2만 명이 이르는 농민들을 소집하여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실상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동학난을 일으킨 폭도들은 무사했을 것이며 원하는 바를 상당히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영웅으로 초대됐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왜 혁명의 영웅이 됐을지도 모른가요? 신분제도 폐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개화파가. 그리고 또 뭔가요? 대부분 동학농민군이 요구 사항들은 세금을 감면시켜 달라는 거죠. 그 세금 개혁도 하려고 하잖아요. 수탈이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죠. 물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받아줄 수 있지만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상의 활동은 금지해라. 일본의 상인의 활동은 금지해달라. 그건 못 들어줬겠죠. 그것 빼고는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14개 중에서 보면 다 보면 1번, 2번 전원수 협파할 것, 국교를 다 차 세금을 감소시켜 달라는 거죠. 그거를 개화파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보부상의 편안을 금할까. 저번에 갑신정변 때도 봤죠. 마찬가지 똑같죠. 이것도 이런 세금 같은 거 감소시키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탄간오리 이런 다 똑같잖아요. 다 해주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신분제도까지 폐지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이 신분제도 폐지하고 이런 거에 참여하면 합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급진적이죠. 신분제도 폐지까지 나가니까 개합하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정부는 어떤가요? 조선 정부가 조선 왕실이 뭐 신분제도 폐지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이런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조선 정부가 다 하는 일인데. 그래요. 가만히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감당하지 못해 물러났다고 가정하자 조선 정부군이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두었겠는가? 그 시대에 폭동을 일으키면 기본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다 죽인다. 즉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이제 그 원인을 탐구해보자. 바보라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는 그 정도 난을 일으키면 조선 정부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동학농민군이 그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이제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이 함께 토벌 작전을 벌리죠. 동학농민군이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조선 정부군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은 동학농민군이 둘 다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조선 정부군은 일본군보다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3명 중에 이방은 여러 명이 있죠. 이방은 뭐 김계남, 전봉준이 있는데 김계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바로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전봉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본이 이제 입김이 닿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체포해서 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김계남은 이제 조선군에 사로잡혀서 일본군이 입김이 안 닿는 곳에 있었죠. 잡히자마자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조선 강군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거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방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사용되지만 그 계엄파가 실권을 잃은 후에는 계엄파가 실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방은은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지 잡힌 재판 받는 이들은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죽는 이도 있고 안 죽는 이도 있고 재판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왕군은 잡으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봉준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전봉준,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이상한 액션을 했다. 청군과 조선 정부군은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을 상대하려고 온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세군인데 구세군을 공격했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아무리 사대주의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내막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